생선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새로워진 이슈엔 전략을 통해 더 풍성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천영 대표, 타케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대보다 내용은 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도 추후로 미뤄졌고요. 기업 자율 시행이 언급이 됐죠. 그럼에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좀 되게 다양하게 종목이 갈렸습니다. 일단 뭐 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졌었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가 어저께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딱히 큰 물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가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192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물량이 거의 안 나왔고요. 어쨌든 뭔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매도 물량이 나온 쪽을 좀 살펴봤더니 단기적으로 이제 PBR 관련주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많이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좀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단기 차익 실현이니까 너무 크게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원 방안 세미나 간의 어떤 간극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조금 컸기 때문에 이쪽 업종으로 이제 매도가 좀 몰린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33% 정도 오르는 이제 보험업 그리고 27% 정도 오르는 자동차, 26% 정도 오르는 증권가, 17% 정도 오르는 은행업 정도 여기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뭐 계속 그동안에 또 이제 기대 때문에 많이 달렸던 것도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뭐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나올 계획이 진짜 시장이 원하는 것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밸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한두 달 걸려서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증시 빌드업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이 2012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지 딱 12년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이 일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도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밸류업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년간 환경 나와서도 주주 친화 정책을 제발해라.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가는 이유는 공매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배당 성향만 좀 올린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되게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주장을 좀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바뀐다고 뭐 정권이 같은 당에서 바뀌든 아니면 뭐 당이 바뀌든 이런 건 상관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선거가 끝났다라고 아니면 혹은 바뀌었다라고 전면으로 재검토할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져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소한 12년을 빌드업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정책은 이게 우리가 습관도 금방 안 고쳐지잖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놓고 보되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과연 이제 우리 주주들을 위한 정책인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처럼 좀 어필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번 저PBR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이제 실질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꽂히고 성장성과 재무 상태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딱히 어저께 실망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은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뭐 어쨌든 이제 뭐 장기 플랜 우리 일본처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제도 바꾸고 이러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지금도 기준금리 마이너스일 정도로 금융 완화책 2016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의 기준금리는 계속 금융 완화하고 있고 엔저 뭐 효과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어서 우리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발표 전 2,683선까지 도달했던 코스피 다시 어제 2,647로 고꾸라졌죠. 시장의 기대보다 유인책이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도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죠. 최 기자, 기관이 어제 얼마나 팔아치웠나요? 네, 어제 기관은 우리 증시에서 860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저 PBR 위주로 매수에 나섰던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는 건데요.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기하, 신한지주, KB금융 등 최근 저 PBR주로 떠오르며 주가 급등을 이어간 종목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선 정책수의 기대감이 줄어들며 당분간 저 PBR주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밸류 프로그램 기대가 가장 크게 반영된 업종인 금융주와 또 현대차의 배당 기준일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통상 배당락일에는 배당을 노리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금융주와 자동차의 급반등의 시작점이 또 이중 배당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배당락 후 투자자들의 매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럼 반면 기관이 매수에 나선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돋보인 게 메리츠 금융지주였습니다. 역시. 전날 저 PBR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만이 나홀로 이제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도 전날 메리츠 금융지주를 16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최소 3년간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래서 밸류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약속대로 작년 단기 순이익 2조 1,330억 원 중 1조 833억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업종과 방산 업종이 포진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요? 네, 최근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더불어 방산기업은 최근 호실적과 또 수출의 은행법 개정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바이어들이 지속적으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방산기업의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니까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이 눈에 띕니다. 포스코 퓨처엠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굉장히 저조했죠. 자, 지금 이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다시 전환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 상승을 보기 위해선 수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한 달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만이 1,650억 원 매수에 나오며 조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1월 이후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어느덧 다시 주가 30만 원 선을 넘으며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북미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입장과 또 아직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전기차 수요 부진이 회복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 이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IBK 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의 올해 매출액을 5조 6,440억 원 전망하면서 이익 증대는 제한적이나 외형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는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로 유럽향 양극재 출하량은 증가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지만 배터리 탑재량이 높은 북미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기차 수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전했습니다. 네, 뭐 유럽 전기차 수요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북미 쪽에서는 또 양극재 탑재량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포스코 퓨처엠 기관이 지금 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도 HBM 테마의 불씨는 살아있었죠. 한미 반도체는 8만 5천 원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AI 반도체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HBM과 CXL 관련 기업들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 CEO가 내일이죠.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화진 과장님, 현 시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뭐 샘 알트만
알트만도 마찬가지였고 주커버가 이번 주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결국 공통점들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AI 개발칩을 이제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AI 관련된 컴퓨터 성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라도 오늘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와 관련돼서 좀 파트너십을 좀 맺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MR 헤드셋을 이제 출시할 예정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어제 마이크론도 이제 HBM 양산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좀 시간 내서 올랐던 게 QRT입니다. QRT가 결국에는 HBM 리사이클링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어제 상한가 좀 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메타와 또 관계를 맺었던 특히 X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이제 스코넥과의 게임 관련된 공급 계약을 좀 맺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스코넥이나 아니면 QRT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를 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업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작년 실적 공개했습니다. 국내 연예기획사 최초로 연매출 2조 원 고지에 올랐는데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조호진 대표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 들어서 주가는 엔터업계 뭐 다 같이 안 좋았습니다만 하이브도 많이 떨어졌고 주가 반등 가능할까요? 예, 그렇죠. 뭐 하이브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이제 약점이 이제 BTS이죠. BTS가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면 뭐 주가가 매출이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차례로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입대를 하고 돌아오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이제 그 하이브의 매출과 이제 주가가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매출을 2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하이브가 그런 BTS 하나만의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하이브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연예 기업사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 이제 대중들과 직접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 엔데믹을 맞아서 어떻게 될 거냐 봤는데 엔데믹을 맞아서 하이브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BTS뿐만 아니라 그 세븐틴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이런 하이브 계열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두 이제 앨범을 순조롭게 잘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투어도 그러니까 공연도 잘 이루어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아티스트가 올해도 여전히 판매를 잘할 것이고 매출을 잘 올릴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다른 이제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버넌스 이슈도 없고 또 심지어 이제 YG는 이제 블랙핑크에 재계약이 됐다 뭐 재계약이 아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YG의 주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브는 작년에 BTS가 성공적으로 7명이 모두 다 이제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 역시 이제 하이브의 또 다른 강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맥락이 있냐면은 하이브가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생산과 R&D를 갖다 전담하는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가 있고 이걸 갖다가 다 맞아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CEO가 따로 있는데 박지현 CEO가 따로 있는데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코어웍이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지원 CEO는 원래 넥슨의 CEO였습니다. 게임에서 넥슨의 CEO였는데 방시혁 CEO가 일찌감치 하이브가 전형적인 엔터사가 아닌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판매와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제 게임과 그 코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박지현 CEO를 영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시절에도 하이브의 그 매출은 꺾이지 않았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엔데믹에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 두 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한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순조롭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는 뭐 완전체 활동을 떠나서 지금 솔로 활동도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항상 잘하죠. 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정국 씨 공연을 보는데 와,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주가도 보면 좀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는데 하루빨리 하이브의 주가 방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북미 전력 사업이 초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지연된 실적 개선이 올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된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우선 네이버입니다.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네이버의 거래액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추진 등 이 가치 부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2만 원에서 소폭 내린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한 가운데 올해 성장성을 고려해 멀티플을 조정했는데요. 3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도 만나보시죠. 정유와 배터리 사업이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약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규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전망에 유한타증권은 29만 원의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AI 서비스와 또 6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출범한 AI 랜 얼라이언스의 창립 member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AI 랜 얼라이언스라는 이 집단의 이제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랜 같은 경우는 RAN인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랜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랜이었네요. 네, 랜 맞습니다. 라디오에서 랜 맞고요. 발음 다른 겁니다. 네, 무선 접속망을 의미하는 단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접속망이 AI와 연결시키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4에서 이번에 AI 랜 얼라이언스에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RM과 소프트뱅크, 에릭슨,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 등 이제 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업 10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학 한 곳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로 이제 AI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통신망 효율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6G 연구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 확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얼라이언스에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있네요. 뭐 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빨리 HBM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좀 다른 이슈고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죠. 여러분들 다 고대하고 있지만 좀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이번 얼라이언스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AI 랜 얼라이언스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까? 일단은 이 얼라이언스 자체가 세 개의 워킹 그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어느 쪽에 삼성전자가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 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여의 방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AI4랜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주파수와 비용 그리고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위해서 AI 및 러닝머신을 활용한 무선 통신 최적화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엔드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효율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AI와 무선 통신망 융합을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고요. 마지막으로 AI 온랜 여기가 아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선망에서의 신규 A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디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세 군데 중에 한 곳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기술 보고서 그리고 백서 등 연구 결과가 아마 향후 신규의 서비스 발굴 그리고 이제 기술 요구 사항 및 규격 그리고 6G의 어떤 표준화도 필요하겠죠. 이건 여기에 좀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6G 준비를 위해서 2019년도 5월달 삼성 리서치라고 있잖아요. 여기 산하에 있는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 7월달 사실 이게 벌써 5년 전, 4년 전인데 6G를 벌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6G 백서 그리고 2022년도 5월 달에 6G 주파수에 대한 백서를 이미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년 5월 달에 1회 삼성 6G 포럼을 여는 등 굉장히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우리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최소 4, 5년 이상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주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주식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서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증시 주도주였던 게 저 PBR주였죠. 그런데 지금 살짝 부진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쫙 인터뷰를 한번 했다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치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날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리서치 센터장 9명과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소외됐던 성장주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가치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했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세부안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 PBR주들이 상승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PBR의 무작위 상승 구간 종료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특히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 증시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초 정책을 발표한 뒤 약 10% 상승한 후 3월쯤에 소폭 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며 한국 역시 저 PBR 기업들의 상승폭이 일본과 유사하고 또 적어도 일본 증시가 겪었던 조정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이어 센터장들은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변경하는 걸 권고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반도체와 금리 인하 기대 반영하는 제약 바이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바이오 업종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취재 결과를 좀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드리면 지속될 저 PBR주들의 변동성을 피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성장주에 주목하자는 게 증권가의 리서치 센터장의 중론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이오 업종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시선이 쏠리는데 사실 알테오젠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날을 비롯해서 2월 들어서 정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연일 좀 호재가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에. 네, 맞습니다. 저도 전날 이제 종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22일 알테오젠은 미국 제약사 머크와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공시한 바 있죠. 당초 독점이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독점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테오젠은 계약 변경에 따라 계약금 2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66억 원을 받고 머크의 제품 허가, 판매 시 추가 마일스톤, 이 마일스톤이 단계별 기술료거든요. 이걸 또 받고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최대 5,750억 원 규모의 로열티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날에는 중국 치료제약으로부터 허셉틴 바이로시밀러의 임상 완료에 따라 마일스톤 조건을 만족했다는 통지를 받고 또 기술료를 청구했다고 전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종가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알테오젠 어제 종가와 1년 전 종가 4배 가까이 주가 급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시총 8조 원을 기록하기도 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외 알테오젠 덕분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스코텍,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도 각각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최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1년 동안 4배나 뛰었고요. 지금 좀 아까 이제 차트 또 보니까 일주일 동안 70%가 뛰었네요. 우리 또 놓쳤죠. 자, 알테오젠입니다. 계속 지금 급등세 타고 있는데 2배, 지금 15만 원보다 2배 더 뛴 30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또 리포트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목표가를 높게 부른 곳은 현대차 증권이었는데요. 현대차 증권은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90% 더 뛸 수 있다는 거죠. 알테오젠의 MSCI 한국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정기 변경을 실시하는데 5월 정기 변경에 알테오젠이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알테오젠이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차익 실현 물량에 따른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좀 조언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부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민정 기자는 현재 업계에서 최대 5,750억 원 규모의 로열티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1조 원 규모의 로열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궁금한 건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 여력이 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일단은 물론 오늘 투자 경고로 이제 지정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키트루다 SC가 2028년도에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 대략 한 3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로열티가 이번 공시 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5%를 감안한다게 되면 대략 한 1.5조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1.5조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매출이 8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밸류를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동안 이제 경쟁사 한로자인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그 이슈를 했었던 거고 이제 알테오제는 비독점 계약에서 이번 독점 계약을 바뀌었는데 어제 추가로 나왔던 거는 뭐 ADC 관련된 항암제, 특히 일본에 있는 다이치 산큐 같은 경우가 이번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HER2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할로자임이 이미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치 산큐가 할로자임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테오전과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향후에 2029년도에 대략 한 19조 정도 매출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른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결국 향후에 이런 관련된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에 대한 밸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 논리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내용이다라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심홀딩스가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시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조호진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그 농심홀딩스는 농심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그 산하 계열사는 뭐 당연히 농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율촌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율촌화학은 신라면 같은 라면에다 봉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2차 전지로 이제 그 업종을 갖다 확대하면서 작년 주가도 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농심홀딩스는 이제 스스로도 밝히기를 농심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이제 농심홀딩스 자체도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쇄적으로 농심 자체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농심 자체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뭐 신라면과 라면 시장은 포화가 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팔면서 농심이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농심 자체도 이제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본다면 농심홀딩스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율촌화학이 이제 신라면을 갖다가 제조하는 포장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심홀딩스도 역시 올해도 이제 우상향할 것이 봅니다.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왜냐면 지지부진하냐면은 사실 농심홀딩스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지주사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에 농심홀딩스 자체도 이제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다만 최근에 그 저 PBR에 대한 각광을 받으면서 농심홀딩스도 주가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실속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체적 지주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농심홀딩스도 약간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농심홀딩스가 3세 신상용 상무가 이제 지금 승계 중인데 상무가 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합법적 승계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세제 말게 6월 달에 2차 이제 그 금융위에서 추가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배당 분리과세를 한다면 그러면 대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것이고 배당을 많이 하게 된다면 주가도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산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이번에 김주현 원장이 발의를 하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아주 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강조하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주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이화진 과장님의 내용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APR 신규 상장 예고되어 있죠. 일본은 CPI를 발표합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